안녕하십니까. 에듀왕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관리 기능장 실전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이 2회차 3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1번 한번 읽어보면 보일러 안전밸브의 증기 누설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자, 우선은 교재에서는 7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뒀는데 요 안전밸브의 형식은 안쪽에 스프링이 감겨있죠. 그래서 일종의 스프링식 안전밸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화살표 방향을 보아하니, 자, 요 화살표 방향이 증기에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래쪽에서 이렇게 들어온다 라는 것은 이 아래쪽에 보일러에 본체 또는 동체가 연결이 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 스프링 같은 경우는 이 위쪽이 일종의 볼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 볼트를 돌려가지고 스프링의 장력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최초에 설치할 때 전문가가 이 장력을 조정해 주겠죠. 예를 들어서 이 보일러의 상용 압력이 3kg고 이제 최대 압력이 5kg다. 그러면 5kg/제곱센치에서 작동할 수 있게끔 스프링의 장력을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일러의 압력이 예를 들어 5kg 이상이다. 예를 들어서 한 8kg/제곱센치 이상이 돼버렸다. 물론 동체 압력이 6kg 또는 5kg 이상이 되었을 때부터 기타 안전장치들이 동작합니다. 자동 제어에서 고압 스위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동 제어 장치가 동작을 하는데, 동작을 해서 6kg 정도에서 압력을 낮춰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기타 안전장치, 예를 들어 자동 제어 장치가 동작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압력이 올라가서 8kg 이상 됐다. 즉 5kg보다 훨씬 더 넘어가 버렸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디스크, 요 부분이 디스크입니다. 요 디스크가 고압으로 밀어 올리니까 디스크가 이렇게 쭉 올라가요. 왜? 스프링의 장력은 5kg까지만 버티게 설정해 놨으니까. 그래서 8kg 이상 돼버리면은 딱 8kg가 아닙니다. 5kg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6kg에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5kg 설정 압력보다 높아지면은 디스크가 쭉 밀어 올려지면서 증기가 쫙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증기를 밖으로 빼버리기 때문에 안전밸브 같은 경우는 자동 제어 장치가 동작하고 나서 최후의 보루로 작동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증기를 한번 빼버리면 안전밸브 사실상 이 장력이 확 올라갔다가 느슨해져 버리죠. 스프링이 확 접혔다가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밸브는 재활용이 좀 어렵고, 보통 보면 장력이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는 다시 전문가가 와서 이 설정 압력을 맞춰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로 쓰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밸브가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안전밸브는 터졌다라고 통상 표현을 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전밸브를 조금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이 부분이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자, 디스크라고 함은 설정 압력으로 이렇게 밸브 구멍을 막고 있는 게 디스크겠죠. 그리고 디스크 바로 밑에 보시면 요런 평평한 부분이 있는데 요게 시트입니다. 시트. 시트는 뭐냐면은 디스크랑 시트가 이렇게 밀착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디스크판을 받쳐주는 일종의 공간 또는 받침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들 두 개가 평평하게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틈이 있으면 안 돼요. 틈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증기가 막 새어나가겠죠. 그래서 얘들이 딱 밀착되어 가지고 증기가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설정 압력 이하에서는. 근데 이 시트가 밸브의 모델에 따라서 이렇게 얇은 배관처럼 이렇게 노즐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모델에 따라서는 시트가 노즐로 대체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 또는 노즐이라고 하는 이유가, 간혹 보면 쌤 시트가 맞아요, 노즐이 맞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어떤 밸브는 평평한 시트로 되어 있고요, 이 디스크 밑에 판이. 어떤 밸브는 노즐로 되어 있습니다. 얄팍한 노즐로 되어 있어요, 배관처럼. 그렇기 때문에 쌤 시트가 맞아요, 노즐이 맞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둘 다 맞습니다. 시트 또는 노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종의 구조상 명칭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에너지 과목에서는 주로 보면 시트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시트로 알고 계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나머지 이제 몸체를, 이 커다란 요 몸체, 밸브 몸체를 바디라 그러겠죠. 바디. 전체 부분을 바디라고 합니다. 케이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밸브 종류에 따라서 여기 스프링이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중추식 같은 경우는 추식으로 추를 매달아 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안전밸브는 이런 구조를 가졌다 생각을 하시고,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31번에 보일러 안전밸브의 증기 누설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보기 보지 마시고 해설부터 봅시다. 해설에 보면은 안전밸브
증기 누설 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한번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와 비슷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의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밸브 시트의 가공이 불량한 경우, 자, 시트 뭐라 했습니까? 디스크 밑에 요 받침대라고 했죠. 그래서 시트가 가공이 불량하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 시트가 평평해야 되는데 이게 막 쭈글쭈글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디스크가 이렇게 내려앉더라도, 자, 요게 시트입니다. 위쪽이 디스크예요. 근데 시트가 이렇게 구불구불해. 가공이 잘못됐어.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딱 밀착이 되더라도 이런 틈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틈이 생기면 증기가 막 새어나가겠죠. 설정 압력 이하에서 새어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설이라 하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시트와 밸브 축이 이완된 경우, 자, 시트와 밸브 축이라 하면 요 축입니다. 요 축이 이완돼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 그러면 디스크가 막 비스듬히 움직이겠죠. 그래서 디스크가 딱 정중앙에 내려와야 되는데 디스크가 이렇게 밀려버리면은 그 틈으로 또 증기가 누설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트와 밸브 축이 이완된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3번에 스프링 장력이 감소됐다. 스프링 장력은 통상 보면 이 안전밸브가 한번 작동하고 나서 발생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8kg/제곱센치라는 고압력으로 이 스프링의 장력을 밀어버렸어요. 그럼 스프링 장력이 5kg였는데 버티는 힘이 더 이상 못 버티죠. 그 쭉 올라갔다가 스프링 어때요? 이렇게 꽉 누르거나 쫙 당겨버리면은 스프링이 이완되잖아요. 그것과 같아요. 한번 딱 동작하고 나면은 이 스프링이 더 이상 5kg/제곱센치가 아니에요. 더 장력이 낮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동작하고 안전밸브를 갈아준다던가 재조정을 해줘야 돼요. 요 이제 밸브를 돌려가지고 이게 볼트 모양으로 생겼는데 뭐 볼트 모양도 있고 밸브 손잡이 모양도 있습니다. 요런 장력을 조정해가지고 설정 압력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그 설정 압력으로 맞추지 않고 이 장력이 이완된 상태로 그대로 쓰면 어떻게 돼? 기존 상용 압력은 5kg 미만이었는데 이 설정 압력이 뭐 한 2kg/제곱센치로 떨어졌다. 그럼 상용 압력이 예를 들어서 5kg 미만이라도 뭐 예를 들어 3kg를 쓰더라도 상용 상태에서도 이렇게 증기가 누설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에 조정 압력이 너무 낮은 경우, 자, 상용 압력이 3kg인데 조정 압력을 내가 2kg를 설정했어요. 그럼 또 마찬가지 계속 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에 밸브 디스크와 시트 사이에 이물질이 낀 경우, 자, 그래서 요 밸브 디스크와 요 시트는 평평한데 요 사이에 이물질이 끼었어요. 먼지 같은 게 끼었어. 그럼 틈이 발생하죠. 그럼 그 틈으로 증기가 누설되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렇게 구조만 한번 이해하시면 이제 다 이해가죠. 이와 비슷한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 돌아가서 보기 봅시다. 자, 누설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걸 찾으라고 했고요. 1번에 보시면 배관이 지나치게 길 때라고 돼 있는데 배관의 길이랑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그 다음 2번에 압력이 지나치게 낮을 때가 아니고 어때요? 이게 누설되어 나오려면 이 공급되는 압력이 지나치게 낮은 게 아니고 공급되는 압력이 지나치게 높을 때 누설되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3번에 밸브 디스크와 시트 사이에 이물질이 있을 때, 자, 이게 답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시트랑 밸브 디스크가 평평하게 가공도 잘 됐는데 이 사이에 이물질이 있으면 이 떠버리니까 요 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틈으로 증기가 누설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맞고 4번은 급수 펌프의 압력이 높을 때 돼 있는데 이게 증기 누설이죠. 증기 누설이면 보일러 본체에, 자, 우리가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물을 채워서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보면 안전밸브 여기 위에 동체 위에 설치되는데 급수는 뭐예요? 급수는 말 그대로 동체 안에 물을 넣어주는 장치일 뿐입니다. 보통 보면 이 증기 누설은 증기 압력과 관계 있고 뭐 굳이 따지자면 연소 장치의 용량과 관계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이 증기랑 관련된 것이지 급수랑은 관계 없다라고 봐요. 자, 그래서 4번도 관계가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니 31번의 답은 자연스럽게 3번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바로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은 뭐 법규 문제라서 외워주셔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에서 배기가스 중의 1산화탄소와 2산화탄소에 대한 비율이 얼마 이하여야 하는가? 그래서 배기가스를 측정했을 때 비율인데 통상 이렇게 씁니다. CO2 분의 CO 라고 해서 요게 법적 기준이 있어요. 법적 기준이 요 CO2 분의 CO의 비율이 0.002 이하가 돼야 돼요. 어디에서? 배기가스를 측정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CO라는 건 1산화탄소, CO2라는 건 2산화탄소예요. 자, 이때 1산화탄소라는 녀석은 불완전 연소 하면은 생기는 거고, CO2, 이산화탄소라는 거는
완전 연소하면은 생기는 가스입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아, 완전 연소분의 불완전 연소해서 우리가 배기가스 측정했을 때 얘들 두 개의 비율을 딱 따져보면은 아, 지금 연소장치의 효율이 좋다, 나쁘다 요런 거를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배기가스 중에 불완전 연소한 요런 CO가 많이 배출될수록 환경 오염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CO2분의 CO의 비율이 0.002 이하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굳이 비율로 따지자면 대략 이제 전체 가스가 있다 치면은 전체 CO2분의 CO의 비율이 대략 불완전 연소가 한 10% 미만이 나오면 0.002 이하에 들어간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수치를 딱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CO2분의 CO의 비율이 0.002 이하가 돼야 된다. 교재에서는 어떻게 적혀 있어요? CO per CO2 똑같은 거죠. 이거를 분수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0.002 이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2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3번 유체에 대한 베르누이 정리에서 유체가 가지는 에너지와 관계가 먼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요 33번 제가 공식을 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이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유도된 공식 중 하나입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유도할 수 있는 공식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에너지에서 많이 쓰는 공식 중 하나인데 요 베르누이 방정식이라는 게 유체역학에서 나오는 일종의 공식, 방정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지금 문제에서는 전수도라고 했죠. 전수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 일종의 물이다, 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도라고 돼 있기 때문에 수도라는 게 뭡니까? 물을 몇 미터까지 올릴 수 있느냐? 거기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수도라 하죠. 그리고 우리가 배우기로는 주로 수도 압력이라고 많이 배웠는데 압력의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 근데 베르누이 방정식에서는 압력의 개념으로 보면은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냥 요 베르누이 방정식이 나오게 되면 전수도라는 거는 물을 몇 미터 올릴 수 있느냐? 이때 필요한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상 물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미터 아쿠아로 많이 씁니다. 자, 이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압력 단위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뭐 미터 아쿠아 또는 미터 H2O 이렇게 쓰는데 그냥 요 공식 사용할 때는 아쿠아 또는 H2O는 그냥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미터 단위로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필요한 전수도를 구하는 공식인데 자, 요 공식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공식은 R분의 P라고 해서 여기서 R이라는 게 보시면 뭐예요? 비중량입니다. 비중량분의 압력 에너지예요. 그래서 물을 몇 미터 높일 건데 거기에 필요한 압력 에너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G분의 V 제곱이라고 해서 이 G라는 거는 중력 가속도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중력 가속도 9.8 m/s 자승이라고 해서 요거는 지구상에선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갑다 하시면 되고 자, 위에 있는 V라는 거는 유속입니다. 유체의 속도. 그래서 유체역학이라는 게 엄밀히 따지면 물만 따지는 건 아닌데 뭐 공기도 유체일 수 있고 가스도 유체일 수는 있어요. 뭐 기름도 유체일 수 있는데 지금은 전수도라 했기 때문에 그냥 수도 물에 대한 것만 다루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물의 속도에 따른 에너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물며 속도가 빨라지면은 뭐예요? 압력은 줄어든다. 이런 게 있었죠. 그것도 마찬가지 베르누이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면 압력은 줄어든다.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 했어요? 냉동기에서는 교축작용을 일으키기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이제 속도에 관한 사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Z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위치 수도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공식에 따라서는 H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정리한 에너지 교재에서는 Z 요걸로 정리한다. 요게 위치에 관한 사항이다. 그래서 펌프를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펌프를 사용해서 물을 올릴 건데 빌딩의 높이가 2층짜리냐 아니면 20층짜리냐에 따라서 이 에너지가 달라지죠. 위치 에너지가. 그렇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도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수도가 미터라고 했기 때문에 다 더했을 때 미터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첫 번째 R분의 P 같은 경우는 제가 이쪽에 정리를 해볼게요. R은 비중량이잖아요. 그래서 킬로그램 퍼 미터 3승. 자, 요게 비중량입니다. 분의 압력은 뭡니까? 압력은 보니까 킬로그램 퍼 미터의 제곱이죠. 그래서 킬로그램 약분되고요. 미터 2개 날라가고 미터 3개짜리 날라가면서 미터가 하나 됩니다. 근데 이거 번분수 되면 역수치에서 올라가죠. 그럼 자, 여기 R분의 P 단위는 미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지분의 V제곱인데, 자, 2 곱하기 사실상 9.8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선 단위만 볼 거기 때문에 이 9.8, 요거는 무시하고 G의 단위 봅시다. 중력과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자승이에요. 그럼 요거는, 미터 퍼 세크 자승 분의, 자, 속도입니다. 속도의 단위 뭐예요? 미터 퍼 세크잖아요. 근데 제곱했죠. 그러면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 되죠. 그러면 세크 제곱끼리 날라가고 미터 하나 날라가고 요거 미터 날라가면서 하나 남잖아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두 번째도 미터 단위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그냥 몇 미터 올릴 수 있냐 이거니까 그냥 미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쿠아 또는 H2O는 생략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니 결국 얘들 세 가지 다 더하면 뭐예요? 미터 더하기 미터 더하기 미터 하면은 미터 단위가 나오는 거죠. 곱하기가 아닙니다. 더하기 했기 때문에 그냥 미터 단위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각각의 에너지를 나눌 건데, 자, 위에 보시면은 맨 앞에 요 녀석은 압력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녀석은 압력에 관한 사항, 압력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고, 요건 뭡니까? 속도죠, 속도. 속도에 따라서 압력이 변하듯이 에너지가 바뀐다. 그래서 속도 에너지. Z는 뭐라 했습니까? 높이 또는 위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멀수록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위치 에너지 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종류는 압력 에너지, 속도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존재하는구나. 자, 그래서 해당 문제 돌아가 보면 33번에 유체에 대한 베르누이 정리에서 유체가 가지는 에너지와 관계가 먼 것은, 자, 1번 압력 에너지 맞고 2번 속도 에너지 맞고 3번에 위치 에너지 맞습니다. 아닌 거는 4번 질량 에너지 이런 건 없더라. 자, 그래서 33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34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34번 보겠습니다. 밀폐된 용기 안에 비중이 0.8인 기름이 있고 그 위에 압력이 0.5kg/제곱센치인 공기가 있을 때 기름 표면으로부터 1m 깊이에 있는 한 점의 압력은 몇 kg/제곱센치인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설명대로 그림을 그려보자면 어떤 용기가 있는데 밀폐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기름이 들어있어요. 기름이 들어있고요. 요 기름 표면부터 높이가 1m가 된다라고 합니다. 요 바닥까지. 자, 이때 밀폐된 용기 안에는 공기가 차 있습니다. 자, 기름 외에는 여기 위에는 공기가 차 있다 이 뜻이죠.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게 어느 한 점인데 결국은 요 밑에 있는 요 면에 작용하는 압력을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은 몇 kg/제곱센치입니까? 요걸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딱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은 결국은 기름이 무게에 의해서 누르는 압력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기가 차 있다면 공기도 대기압에 의해서 누르는 압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기름이 누르고 공기가 함께 누르니까 예를 들어 공기 압력이 P1이다. 기름의 압력이 P2다라고 한다면 요 점에 작용하는 압력을 P라고 가정을 한번 해본다면 P는 결국은 P1 더하기 P2라는 공식이 성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1m이기 때문에 그냥 높이를 곱해주더라도 뭐 사실상 큰 의미는 없어요. 만약 2m 같으면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들어가주면 되는데 높이가 뭐 어쨌든 1m니까 그냥 요대로 푸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높이가 높을수록 작용하는 이 압력은 클 거예요. 위치 에너지가 있을 테니까. 반대로 높이가 낮을수록 작용하는 압력은 좀 줄어들겠죠. 뭐 그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 그럼 지금 힌트가 공기 압력은 줬어요. 공기 압력은 0.5kg/제곱센치라고 준 겁니다. 자, 그래서 공기 압력은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단위가 그냥 요걸로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근데 기름의 압력은 kg/제곱센치로 준 게 아니고 지금 비중을 줬네요. 비중이 0.8이고요. 그리고 높이가 H라고 한번 해봅시다. 높이가 1m입니다. 요런 힌트를 준 겁니다. 그럼 우리는 기름의 압력은 요 단위로 구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대로 한번 풀어볼 건데 제가 공식을 이리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전체 압력 P는 우선은 P1은 그대로입니다. 0.5 단위로 치면 kg/제곱센치 그대로 들어가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더하기, 이제는 기름의 압력을 구할 거예요. 기름의 압력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이 0.8이라는 거는 비중이죠. 비중.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체역학에서 우리 기름이라 하면 액체잖아요. 액체의 비중을 논할 때는 물과 비교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물이라는 거는 표준 대기압 상태에서 이 물의 비중량이 또는 물의 밀도가 1000kg/m3승 이라고 해요. 표준 대기압 상태에서. 그러면 기름의 무게가 0.8이다. 비중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물보다 80%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뜻이에요. 비중이. 무게가 80%면 20% 정도 작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거를 공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쓰느냐? 0.8 곱하기 1000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물에 비해서 80%니까 요게 결국은 지금 담고 있는 기름의 비중량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비중은 단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물에다가 곱해주면서 단위를 만드는 거예요. 물의 밀도 또는 비중량에다가 곱해주면서 밀도 또는 비중량이라고 하는데 같은 겁니다. 흔히 문제에서 밀도로 나올 때도 있고 비중량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단위가 뭐가 되냐면은 kg/m의 3승이 됩니다. 요 밀도 단위가 들어갔으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는 kg/제곱cm고 얘는 kg/세제곱미터네요. 그러면 일단은 제곱센치로 바꿀 건데 미터 3개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높이 곱해요. 1m. 우리가 방금 했잖아요. 요 1m 있다고. 그래서 1 요게 미터 되니까 곱하기 하면은 미터 1개 사라지고 얘는 1개 사라지니까 2개밖에 안 되죠. 이렇게 2개 됩니다. 약분돼 가지고. 그래서 요 미터 곱했다 치고 kg/제곱미터라고 칩시다.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요 제곱미터만 제곱센치로 바꾸면 돼요. 이거 우리 앞에서 해봤죠? 1제곱미터는 뭐와 같아요? 1, 하나, 둘, 셋, 4개 제곱센티미터랑 같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 여기에 뭘 넣으면은 제곱센치로 바뀔까 딱 고민해보면 내려도 보면 돼요. 그러면 10,000 센티미터 제곱 분의 1미터 제곱 또는 1미터 제곱 분의 10,000 제곱센티미터 둘 중에 하나 넣으면 돼요. 이거 아니면 이거 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미터 제곱을 없애야 되니까 미터 제곱이 위에 있는 거. 즉 뭐예요? 곱하기 10,000 분의 1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요게 미터 제곱 퍼 제곱센티미터니까 미터 자승 사라지고 제곱센티미터가 여기 밑에 딱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해설해 보시면 10,000분의 1이니까 그냥 만을 나눠준 개념이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얘나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푸셔도 되고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푸셔도 되는데 이렇게 집어넣었다 치고 계산기만 잘 두드려 보시면은 요게 아마 0.58 kg/제곱센티미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산기 두드리는 거는 제가 뒤쪽에 첨부를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공식을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구나 라는 개념보다는 단위를 이렇게 유도해서 변화시켜 가는구나, 요거를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위 환산만 여러분들이 잘 하셔도 계산 문제는 90%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계산 문제 공식 몰라도 돼요. 단위만 잘 알면 공식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번분수가 나오거나 제가 단위를 한번 이렇게 유도해서 보여드리면은 연습장에다가 적으시면서 연습 꼭 한 번씩 해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3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5번 보겠습니다. 배관 설비에 있어서 광경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유체역학에 나오는 공식 중 이런 게 있었어요. Q는 AV 이런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유량을 구하는 공식인데 이 공식은 이제 앞으로 많이 친해져야 됩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공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량이 예를 들어 미터 3승/세크라고 한다면 요 A는 면적 제곱미터, 그 다음에 속도는 미터 퍼 세크이기 때문에 미터가 3개 에다가 세크를 나눠준 개념이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요렇게 있으면 우리가 배관이라고 하면은 요 면적이 배관의 면적이 되고 A, 그리고 초당 몇 미터 이동했냐? 초당 몇 미터 이동했냐? 미터 퍼 세크. 얘가 미터 제곱. 그래서 이만큼이 초당 몇 미터 이동한 게 결국은 뭐예요? 이 전체를 꽉 채웠을 테니까 유량이 되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광경을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면적을 어떻게 해요? 원면적으로 바꾸면 되죠. 그럼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Q는 4분의 파이 D 제곱
곱하기 V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4분의 파이 D 제곱이 원의 면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광경을 구해야 되니까 요 D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요거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쓸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D의 제곱. 그래서 D를 구할 건데, 이 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요 D의 제곱만 빼고 나머지는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D의 제곱 빼고 파이는 내려갈 거고 4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Q. 곱하기 4는 올라간다 했으니까 4 올라갈 거고요. 나누기 파이 내려갑니다. 파이 내려가고 V는 또 내려가겠죠. 그래서 곱하기 V가 됩니다. 그는 요 뒤에 제곱이 이렇게 남겠죠. 자, 이때 제곱을 넘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제곱의 반대는 여러분들 루트가 됩니다. 루트, 제곱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직경 이 배관에 지금 광경이라고 했는데 뭐 광경이나 직경이나 같은 거죠. 그래서 광경을 구하는 공식은 루트의 파이 V 분의 Q4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양만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요 광경이 스몰 d로 나왔는데 그놈이나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35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요 Q랑 4랑 자리 바뀌었는데 뭐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36번. 36번은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따른 열복사 에너지는 절대 온도의 몇 승에 비례하는가?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스테판 볼츠만 법칙이라고 해서 완전 흑체에서 복사열의 전달열은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 라고 돼 있죠. 요거는 문제 그대로 나옵니다. 문제 답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뭐 에너지뿐만 아니고 공조에서도 간혹 나와요. 그래서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 뭐 스테판 볼츠만 법칙. 그래서 36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7번 넘어갑시다. 37번으로 딱 넘어가 보니까 열량 1kcal를 1로 환산하면 약 몇 줄이 되는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해당 문제에서는 이 1kcal라고 했는데 1kcal 우리가 흔히 킬로칼로리라던가 그냥 칼로리 있죠. 요런 거를 공학 단위라 그래요. 공학 단위.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킬로줄 또는 줄이라고 해서 요런 SI 단위로 많이 바뀌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물론 간혹 요 공학 단위가 섞여서 출제되곤 있는데 요 관계 정도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킬로칼로리라는 게 제가 공학 단위라고 했고요. 만약에 1kcal를 킬로줄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4.18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7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보통 보면 4.18로 많이 외우는데 여기서는 4.187까지 나왔네요. 그래서 4.187 킬로줄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요게 킬로칼로리니까 킬로줄이 되는 거고 만약에 1칼로리라고 한다면 얘는 4.187 줄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는 무엇을 물어봤느냐? 문제에서는 1kcal는 결국은 몇 줄이냐라고 물어봤죠. 몇 킬로 줄이냐 하면 요게 끝인데 우리가 몇 줄이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은 우선은 1kcal가 4.187 킬로 줄인 건 알았습니다. 그러면 요 킬로줄을 다시 줄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킬로라 하면 뭐예요? 10의 공이 3개, 1000이죠, 1000. 그래서 야가 큰 거, 야가 작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곱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 관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질문을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1kg 줄은요, 1000 줄과 같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요 킬로줄을 없애고 줄로 바꾸고 싶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내리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려버리면은 1kJ per 1000줄이 되죠. 반대로 하면 반대가 될 거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요거니까 요것만 합시다. 그러면 4.18kJ니까 요건 지워버려 제가 환산합니다. 이제 그냥 단위 환산만 합니다. 그 요거를 곱해보는 거야. 그럼 곱하기 1kJ 분의 1000 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킬로줄 약분되면서 사라지고요. 줄만 남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 뭡니까? 1이라는 건 어차피 생략되니까 1000 곱해준 거다. 이 뜻이죠. 그래서 4.187킬로줄에다가 1000만 곱해주면 줄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을 곱하면 하나, 둘, 셋 될 테니까 4187, 즉 4187 줄이 된다. 뭐가요? 1kcal는요.
결국 4187 줄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3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8번 문제. 열 전도율의 단위는 어느 것인가? 이렇게 돼 있네요. 단, 킬로칼로리는 열량, 미터는 길이, 아워는 시간, 도시는 온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실상 단 해가지고 안쪽에 그 조건들은 크게 필요는 없고요. 단위기 때문에 그냥 외우고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뭐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린다면 실제로 교재에서 36페이지에서 아주 상세하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를 듣고 오셨다라는 가정하에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열 전도율은 뭐냐면은 우리가 열통과 율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고체 벽이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어떤 벽이 있어요. 그럼 이 벽은 고체입니다. 고체. 그래서 이 고체 벽이 존재한다면 외부에서 열이 전달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열이 전달돼요. 이 열은 뭐예요? 공기라는 유체에서 벽이라는 고체까지 이동을 했죠. 그래서 유체와 고체 간의 열 이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 전달이라고 부릅니다. 열 전달. 밖에 있는 공기에서 고체까지 전달된 겁니다. 그 다음 벽 내부, 벽에서 벽 사이를 이동하는 요거를 뭐라 그래요? 열 전도라 그래요. 열 전도. 자, 그 다음에 고체벽에서 실내에 있는 공기 쪽으로 이동하는 거. 요거 뭡니까? 실내 공기도 유체죠, 유체. 그러니 이것도 고체에서 유체 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열 전달이라 불러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체, 요것도 고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체에서 고체 열 전달, 고체 열 전도, 고체 유체 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 세 가지 열 전달, 열 전도, 열 전달 요거를 다 더하면 이건 뭐라 그랬어요? 열 통과 또는 열 관류 K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거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라고 이미 배웠었어요. 우리 이론 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열통과 율 K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자, 외부의 열 전달율이라고 해서 요거는 알파 1이라고 해보고요. 이 실내라고 했을 때 실내 열 전달율이라고 해서 알파 2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 나오는 고체 요 벽 사이를 통과하는 열 전도율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고체 벽의 종류에 따라서 뭐 벽돌이냐 아니면은 콘크리트냐 아니면 스티로폼이냐 아니면 판넬이냐에 따라서 이 열 전도율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런 걸 람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고체 벽이라는 두께 L 길이라고도 하는데 요 두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열 전달이라는 거는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입니다. 이거 마찬가지죠.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가 돼요. 그럼 뭐랑 같아요? 열통과 율의 단위나 이 열 전달율의 단위나 같은 거예요. 근데 열 전도율 같은 경우는 킬로칼로리 퍼 미터 아워 도시라고 해서 요 미터가 하나 빠져요. 그래서 이 L 뭐예요? 벽의 두께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써보자면 저쪽이 열 전달부터 해서 알파 1분의 1 더하기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람다분의 L로 구해요. 이게 뭐예요? 이 벽에 관련된 거죠. 열 전도율. 그 다음 더하기 알파 2분의 1 해서 이거 뭡니까? 분의 1 하면은 뭐가 돼요? 열통과 율 K가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 밑에 부분이 열 저항입니다. 왜 그래요? 이 열통과 율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저항을 구해서 저항의 역수, 저항의 거꾸로니까 뭐예요? 열통과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요 밑에 있는 게 역수를 취했기 때문에 단위가 이 킬로칼로리가 앞에 가는 게 아니고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미터 자승 아워 도시 퍼 킬로칼로리 요 녀석의 단위가 되고요. 그럼 요것도 똑같죠. 미터 자승 아워 도시 퍼 킬로칼로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요 가운데 있는 녀석은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람다의 단위가 요건데 요거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미터 아워 도시 퍼 킬로칼로리예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L이라는 뭐예요? 고체 벽의 두께 미터를 곱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미터를 이쪽에다가 하나 더 곱하니까 결국 뭐가 돼요? 미터의 자승이 된다. 미터의 자승이 된다. 그래서 요런 공식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람다분의 L 요렇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개의 단위가 다 똑같아졌죠. 그럼 얘들 다 더하면 결국 뭐가 돼요? 마지막에 나오는 단위가 미터 자승 아워 도시 퍼 킬로칼로리가 되는데요. 요게 이제 열 저항의 단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어 주는 거야. 그래서 분의 1 하게 되면 이게 탁 뒤집히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라는 열통과 율의 단위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거 우리 이론 시간 때 배웠습니다. 제가 정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 이론 수업 들으신 분들은 엄청 복잡한 거 아시죠? 그래서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단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나오는 열 전도 율이라는 것은 전부 율이에요, 율. 열 전도 율 이겁니다. 이거 람다. 그래서 킬로칼로리 퍼 미터 아워 도시에 미터 하나다.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열 전달 율들은 어떻게 되죠? 열 전달 율들은 어떻게 되죠? 이 밑에 있는 거.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라고 해서 뭐랑 같아? 열통과 율이랑 단위가 같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열통과 열 전달은 단위가 똑같고요. 다른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열 전도 율. 뭐 고체 사이 전도율은 미터가 하나 빠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38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킬로칼로리 퍼 미터 아워 도시라고 해서 미터가 한 개짜리 밑에 있는 거. 그래서 킬로칼로리 퍼 미터 아워 도시. 이렇게 입에 좀 익혀 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므로 38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9번은 뭐 간단하니까 뭐 지워버릴 건 없는데 페이지 표시를 위해서 제가 적어는 드리겠습니다. 자, 39번. 자, 그래서 39번 문제 보면은 외부와 열의 출입이 없는 열역학적 변화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조건 열의 출입이 없다라고 하면 단열이에요. 단열. 열을 단절시켰다. 끊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출입이 없습니다.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39번의 답은 3번 단열 변화가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1번부터 1번에 정압 변화라고 하면 압력이 일정한 상태. 정압, 정해져 있다. 압력이. 정압, 압력이 일정하다. 그 다음 두 번째 정적이라 하면 최적이 일정한 상태. 그 다음에 4번에 등온 변화를 하면은 온도가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39번에 열의 출입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3번 단열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0번 문제. 2메가파스칼의 고압 증기를 0.12메가파스칼로 감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감압 밸브 입구에서의 건도가 0.9라고 할 때 감압 후의 건도는 약 얼마인가? 단, 감압 과정을 교축 과정으로 본다. 압력에 따른 비엔탈피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자, 이와 같은 조건을 준 겁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무엇을 물어보는 건지 일단 요지를 아셔야 되죠. 기존에 2메가파스칼의 고압 증기였답니다. 자, 이때 고압 증기의 건조도는 0.9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0.12메가파스칼로 감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감압해서 쓸 건데 감압 후에 이 건조도가 얼마가 되느냐, 얼마로 변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준 건데 이 문제는 사실 그 공식만 외워서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공식만 외워서 순서대로 푸셔도 상관은 없는데 한 번 정도 이해만 하시면 이와 비슷한 문제는 여간해선 다 풀 수가 있어요. 건조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만 딱 한 번 하면 정말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뭐 엄청나게 쉬운 건 아닌데 이해 한번 하는 과정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한번 시켜드리고자 가장 이해하기 좋은 게 몰레르 선도입니다. 그래서 몰레르 선도를 이렇게 가지고 와보면 pH 선도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 시간 때 이미 배웠는데 요 몰레르 선도 상에서 요런 선들이 있습니다. 요 선의 꼭지점은 우리가 인계점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인계점을 기준 왼쪽으로 떨어지는 선을 포화 X선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우측으로 떨어지는 선을 건포화 또는 그냥 포화라고 보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건포화라고 쓰겠습니다. 건포화 증기선 이렇게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이론 강의 때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해당 문제에서는 압력의 단위를 메가파스칼로 준 거고 그 다음에 엔탈피의 단위를 킬로줄 퍼 킬로그램으로 SI 단위로 준 거네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하나씩 합시다. 하나씩. 한 번에 많이 해버리면 어려우니까 하나씩 할 건데 자, 요 2메가파스칼 상태가 초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한 점을 제가 찍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점이 2메가파스칼이 되는 지점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여기서 등압력선을 끄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러면 요 선을 끄어놓고 이 포화 X선에 위치하는 요 지점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요 지점이 포화 X, 즉 뭡니까? 포화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지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건포화 증기선이랑 마주쳤으니까 요거는 이제 포화 증기가 되겠구나.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렇게 엔탈피 값을 쭉 연장해가지고 엔탈피 값을 찾으면 어떻게 돼? 자, 2MPa에서 포화액의 엔탈피는 얼마입니까? 2MPa에서 포화액, 포화수죠. 똑같은 말입니다. 포화수 엔탈피는 908.58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08.588이 되는구나. 그죠? 자, 그 다음에 건포화 증기선의 요 엔탈피 값. 그래서 건포화 증기 엔탈피 2MPa에서 건포화 증기 엔탈피는 2797.2네요. 그럼 이거 이렇게 연장을 해본다면 요 지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2797.2 kJ/kg이라는 2MPa 하에서의 포화 증기 엔탈피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비엔탈피나 엔탈피나 해당 문제에서는 똑같은 말이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들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건조도가 어떻게 되냐면 대략 0.9라 했으니까 한 요 정도 지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건조도가 0.9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0.9라는 소리는 90%가 기체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요게 이제 습증기 구역인데 90%가 기체 상태인 거고 나머지 10%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1이라고 해서 비율로 쳤을 때 10%는 액인 상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점의 건조도 X의 값이 0.9였다. 언제? 2MPa일 때.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0.12MPa로 감압해서 쓴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요 지점이 0.12MPa이라고 가정하고요. 등압력선은 이렇게 그어 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조건을 줬기 때문에 포화수 엔탈피와 포화증기 엔탈피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지점이 이제 포화수, 포화액이 될 테니까 자, 이렇게 내려보면은 439.362가 됩니다. 자, 좀 깨끗하게 쓸게요. 그래야 저도 안 헷갈립니다. 4393.36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0.12MPa에서 포화증기는 2683.4네요. 그럼 여기서 포화 증기선에 걸린 요 지점에서 엔탈피를 딱 뺐을 때 요거랑 마주치니까 더 뺍시다. 밑으로 내려서 2683.4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높은 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써드렸고요. 낮은 거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엔탈피 값을 써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임의적으로 제가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해설에 있는 공식을 표시하기 위해서 제가 2MPa이 고압이니까 빨간색으로 포화증기를 H2-라고 하고요. 포화수를 H-라고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0.12MPa이 저압이니까 자, 제가 파란색으로 H2-H-로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해설에서는 전부 H2-H-로만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가 색깔로 구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본다 했습니까? 2MPa일 때 X 건조도가 0.9인데 0.12MPa일 때 건조도 어떻게 되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조건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감압했을 때 이 건조도 선 같은 경우에는 교축되어 떨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건조도는 교축되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지점에 0.12MPa의 건조도가 위치하게 된다. 건조도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축이란 게 뭐였어요? 압력과 온도는 감소하지만 엔탈피는 일정한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으로 떨어져야 된다라고 했죠. 왜? 수직으로 떨어지면 압력도 감소하고요. 그리고 압력과 온도선도, 등온선도 이렇게 그려보면은 같이 비례해서 떨어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면 뭐예요? 이 엔탈피 값이 위의 엔탈피 값이나 밑에 엔탈피 값이나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교축되어 떨어진 엔탈피를 HA라고 정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해설에 나오는 내용들이 서서히 들어맞기 시작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 0.12MPa에 해당하는 건조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포화 증기 엔탈피 그리고 포화액의 엔탈피 분해 뭐 하면 됩니까? 건조한 정도 여기서 여기까지의 엔탈피 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요 HA의 값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이 HA의 값을 구하는 공식이 나와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감압전 스포화 증기의 엔탈피라고 해가지고 HA는 X에 H2- 플러스 H- 요런 공식이 나오는데 이게 왜 나왔냐 이 말이지. 그래서 봅시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HA를 구할 겁니다. HA는 요 파란색 값으로 못 구해요. 뭘로 구하느냐? 빨간색 값으로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빨간색 값에는 건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조도 구하는 공식, 건조도 X는, 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포화진기가 H2-, 그 다음에 요 포화액이 H-라고 했습니다. 그럼 건조도 X라는 건 공식으로 쓰게 되면 전체 H2-H- 분의 H, 요게 A가 될 겁니다. HA 빼기 H-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요거 엔탈피 값으로 보면 헷갈리니까 이거 전체 중에 건조한 정도가 뭔데? 기체의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엔탈피 값 빼기 요 엔탈피 값 뭔데요? H2- 빼기 H-죠. 빨간색. 그래서 H2- 빼기 H- 분의 뭐가 돼요? 기체 비율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죠. 엔탈피 HA 빼기 H-가 되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런 공식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일단 그대로 적읍시다.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 X가 지금 줬잖아요. 0.9로 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할게요. 0.9는 H2-가 빨간색 2797.2 이게 뭔데요? 전부 2메가파스칼일 때입니다. 빼기 그 다음에 H-는 908.588 이란 뜻이죠. 그 다음 분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구하고자 하는 HA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기체의 비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게 건조도 X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HA 우리가 모르는 값입니다. 빼기 908.588 요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상태에서 HA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HA를 구해보면 HA는 자, 요 밑에 값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0.9 곱하기 2797.2 빼기 908.588 에다가 요게 마이너스니까 HA 빼기 908.588이니까 여기 더해주는 거예요. 908.588 너무 좁은데? 자, 약간 밑에다가 쓸게요. 더하기 908.588 해설에 공식 적어놨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해설의 공식대로 하면 HA는 0.9가 X 곱하기 요게 H2-잖아. H2- 빼기 H-에다가 더하기 H- 한 게 결국은 요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이 위에 있는 값에서 이 공식 뭔데? 건조도 구하는 공식. 그래서 넣어보니까 요 값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항해서 HA를 구하니 요런 공식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해설에서는 이렇게 식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만약에 HA를 구해보게 되면 HA의 값이 2608.34가 나옵니다. 2608.34 kg 줄퍼 킬로그램이 된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HA 값을 구한 거예요. HA 값이 2608.34 이렇게 구한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파란색 밑에 0.12메가파스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건조도를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도 어떻게 구한다고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전체에서 기체의 비율, 기체가 요거고 액체가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기체의 비율이 뭔데? HA 빼기 이 값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 파란색으로 합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요게 H2-가 되고 요게 H-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건조도 X, 자, 요게 동그라미 2번이라고 했을 때 건조도 X는 어떻게 한다고요? 요게 포화진기 2683.4 2683.4 빼기 자, 요 값 파란색 439.362 분의 어떻게 됩니까? 위에 있는 게 요 HA에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기체의 비율 2608.34 이게 뭐예요? 위에서 구한 값이죠. 빼기 액의 엔탈피 439.362 그래서 밑에 있는 게 그대로 한 번 더 들어가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파란색으로 했을 때 이게 H2- H-가 되고 요게 HA 요게 H-가 된다라는 거죠. 파란색일 경우 0.12메가파스칼일 때. 그래서 제가 색으로 구분해 드립니다. 이게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재 해설에서는 그냥
색 구분 없이 동그라미 1번에서 풀 때도 H2-H-라 썼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서 쓸 때도 H2-H-라고 썼기 때문에 헷갈려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서 구할 때는 2MPa의 조건을 사용한 거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서 구할 때는 0.12MPa의 조건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기호인데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는 지금 색깔로 구분을 시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 문제는 이해를 하는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뭐 외우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해를 하시게 되면 다음 회차 넘어가서는 쉽습니다. 제가 그냥 쭉 나열해서 적어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 한 번만 고생을 하자고요. 자, 그래서 요 상태로 구하게 되면 0.12MPa에 해당하는 건조도가 0.966 정도가 나올 거예요. 계산기 두드려 보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반올림하게 되면 결과값은 0.97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즉 여기에 해당하는 건조도 X의 값은 0.97이 나오더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0.12MPa의 건조도 X는 0.97이다. 이렇게 구해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4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1번 보겠습니다. 강관의 호칭법에서 스케줄 번호와 가장 관계가 가까운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189페이지에서 한번 다뤄드렸었는데 스케줄 넘버라고 해서 SCH 넘버 스케줄 넘버라고 부릅니다. 요걸 구하는 공식이 10 곱하기 S분의 P라고 배웠어요. 자, S는 허용 응력, 그 다음에 P라는 것은 사용 압력이었죠. 자,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케줄 넘버라는 건 결국 뭐라고 했어요? 이 강관의 두께를 이 넘버링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두께를 나타내는 번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뭐예요? 이 사용 압력이 높아질수록 배관이 두꺼워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 허용 응력, 허용할 수 있는 응력이죠. 허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작을수록 두께가 어떻게 높아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스케줄 넘버는 허용 응력에 반비례하고 스케줄 넘버는 사용 압력에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압력이 높아지면 두께가 두꺼워져야 될 것이고 허용 응력이 낮을수록 두께는 더 커져야 되겠죠. 허용할 수 있는 압력,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작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껍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허용 응력 S를 구하는 공식이 따로 있는데 안전율 분의 인장 강도 자, 라고 해가지고 통상 보면은 우리 이론 시간 때도 했는데 안전율은 4로 주게 되고요. 인장 강도는 이 늘어나는 거를 버티는 힘을 인장 강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인장 강도를 넘어가 버리면 이게 파손돼 버리니까 그 버틸 수 있는 허용 응력이 결국은 인장 강도에 비례하고 안전율에 반비례한다 라는 건데 뭐 그냥 이런 공식이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고 우리 과목에서는 사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경우가 없고 가스 과목 같은 경우 뭐 가스 기능사나 산업기사 요런 쪽에 가면은 이 허용 응력 대신에 인장 강도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에서. 근데 에너지에서는 그렇게까지 주는 경우는 잘 없고요. 보통 그냥 요 공식에서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공식은 무조건 하나 정도 알아두시라. 그래서 스케줄 넘버라는 것은 결국은 관의 두께랑 관련이 있구나. 그래서 41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2번 보도록 합시다. 자, 42번 보시면 2개 이상의 엘보를 사용하여 신축을 흡수하는 이음은 자, 이전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배관들이 있으면 2개 이상의 엘보를 사용해서 신축을 흡수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스위블 이음이라고 배웠고요. 뭐 다른 말로는 지웰 이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나온 김에 해설 같이 한번 읽어보면 2개 이상의 엘보를 조합하여 만든 형태의 신축 이음으로 지웰 이음이라고도 하며 신축량이 너무 큰 배관에서는 나사 이음부가 헐거워져 누설의 우려가 있는 이음새다라고 해서 요게 아무래도 엘보가 연결되어 있고 신축이 발생하면 엘보가 조여졌다 풀려졌다 요렇게 작동을 하다 보니까 오래 쓰다 보면은 헐거워져 가지고 그쪽으로 증기가 누설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은 우리가 보기에 있지만 슬리브형, 벨로즈형, 루프형, 스위블형 이렇게 있는데 효율은 스위블형이 가장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 가격이 저렴하죠. 앨범 뭐 한두 개 해봐야 뭐 얼마 한다고.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설치는 되나 오래 쓰면 헐거워지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2번의 답은 3번 스위블 이음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3번 봅시다. 자, 그래서 43번 보면 다이헤드식 동력 나사 절삭기로 할 수 없는 작업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도 이전 시간에 한번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 이렇게 나오진 않았고 이전 시간에는 다이헤드식 동력 나사 절삭기 종류를 물어봤었죠. 그래서 뭐 다이헤드, 오스터, 호브 이런 종류들이 있었는데 이때 동력 나사 절삭기로 할 수 있는 작업이 제가 뭐가 있다 했어요. 관절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사 절삭기니까 당연히 나사 절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리머 작업. 이 리머 작업을 다른 말로 거스러미 제거. 자,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3번에 동력 나사 절삭기로 할 수 없는 작업했기 때문에 얘들 세 가지 아닌 거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1번에 관의 절단 맞고요. 그 다음 2번에 관의 접합. 이건 아니죠. 접합은 뭐 용접기 이런 거일 텐데 틀린 것은 2번이겠네요. 그 다음 3번에 나사 절삭, 4번에 거스러미 제거는 모두 가능하다. 자, 그래서 43번에 할 수 없는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문제. 동간의 이음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1번에 용접이음 맞죠? 우리 동간 용접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가스 용접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2번에 납땜이음 돼 있는데 우리 가스 용접할 때 사용하는 그 용접봉 종류가 뭐 있습니까? 은납봉이었죠. 요런 납을 쓴다라고 해서 납땜이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용접이음, 납땜이음 같은 말이고요. 같은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번에 플라스턴이음 돼 있는데 자, 요 플라스턴이음은 동간 이음 방식이 아니고요. 주로 보면 연관 이음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건 3번이 되겠고 4번에 압축 이음이라고 해서 우리 다른 말로 플레어 이음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플레어라고 하면 영어 뜻으로는 나팔인데 관을 나팔 모양으로 성형해가지고 플레어 볼트너트에다가 꽉 조이면서 체결하고요. 이때 꽉 조이면서 어떻게 돼? 배관이 압축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압축 이음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압축 이음, 플레어 이음 같은 겁니다. 그 외에도 뭐 플랜지 이음 등이 있겠고요. 플랜지 이음은 동간 그 부속 중에 플랜지 부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지 형식으로 볼트너트로 체결할 수 있게끔 한쪽은 돼 있고 그 반대쪽은 납땜할 수 있게끔 용접 부위가 있는 그런 플랜지 이음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44번에 동간 이음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3번 플라스턴 이음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5번 봅시다. 45번 보시게 되면은 배관 지지구인 리스트레인트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교재에 201페이지에 보셔도 해당 내용이 나올 거고요. 기본적으로 리스트레인트라고 하면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앵커, 스톱, 가이드. 자, 여기서 스톱을 스토퍼로 부르기도 해요. 스토퍼. 그래서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앵커, 스톱, 가이드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좀 편하긴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닌 것은 1번 브레이스인데 브레이스는 뭐예요? 진동이나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라고 했었고 뭐 일종의 완충기라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고요. 그 참고적으로 설명을 좀 더 드릴게. 해설해 보시면 리스트레인트의 종류 앵커, 스톱, 가이드가 있는데 자, 하나씩 읽어보면서 그 포인트를 제가 짚어 드릴게요. 어떤 게 앵커고 어떤 게 스톱이고 어떤 게 가이드인지 포인트만 제가 짚어 드릴게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앵커라고 해서 볼트를 콘크리트에 매설하여 관의 이동 및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지지점에 자, 요거 줄 거 주세요. 완전 고정시킨다. 그래서 리스트레인트 종류를 찾는데 거기서 앵커를 물어본다면 완전 고정이라는 지문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완전 고정하는 장치로 진동이 심한 곳에 사용하는 장치이다. 그래서 완전 고정, 요게 포인트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스톱 같은 경우는 배관의 일정한 방향과 회전만 구속한다. 그래서 일정한 방향과 회전만 구속하면 스톱이다 또는 뭐 스토퍼라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다른 방향은 자유롭게 이동하는 장치다. 요거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정한 방향과 회전만 구속한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가이드 나오는데 가이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줄 꺼주시면 됩니다. 배관의 축방향 이동을 안내하고 직각 방향 운동은 구속한다. 그래서 배관이 있으면 요 가이드 같은 경우는 배관이 이렇게 설치되면 축방향이라 하면 요게 축입니다. 축. 그래서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는 게 축방향 이동이에요. 대신에 이렇게 직각 방향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축방향 이동을 허용하고 직각으로는 안 된다. 축방향 움직일 수 있다. 가이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관의 축방향 이동을 안내하고 직각 방향 운동을 구속하는데 사용하며 파이프랙 위 배관의 곡간 부분과 신축 이음부에 설치한다. 나머지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짚어드렸으니까 이후에 리스트레인트라고 물어보지 않고 별도로 자 무엇을 스톱이라고 하나요? 무엇을 가이드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요 특징을 가지고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5번에 리스트레인트 종류가 아닌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6번 보겠습니다. 배수배관 시공 중 수격작용 방지를 위한 시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격작용이라는 게 영어로는 워터 해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이론에서 배웠던 워터 해머링의 종류는 이런 거였죠. 보일러가 이렇게 있다 하면은 보일러에 물을 끓여서 증기를 발생시킵니다. 그럼 이 증기를 고압으로 치출하게 되는데 통상 보면 워터 해머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안에 급수가 오염돼서 거품, 포밍이 발생하고 이런 포밍들이 날아튀면서 포밍만 날아튀는 게 아니죠. 안에 있는 요 물들도 같이 날아튑니다. 이 날아튀는 거를 포밍 그 다음 프라이밍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품이 끼는 거를 포밍 그 다음 날아튀는 거를 프라이밍 비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뭐가 발생돼요? 캐리오버가 발생하죠. 캐리오버. 이 캐리오버라는 거는 안에 있던 증기와 뭐예요? 물방울들이 같이 튀어나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증기가 치출될 때 물방울과 증기가 함께 섞여서 치출되는 현상을 캐리오버 또는 기수공발이라 하는데 이런 캐리오버가 발생하게 되면 증기와 함께 치출된 물방울들이 어떻게 돼요? 배관을 때린다거나 기타 장치들을 때리게 됩니다. 이런 거를 물이 때린다라고 해서 워터 해머링 이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는 수격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에 의한 충격이라 해서 수격작용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이 워터 해머링이라 함은 보통 보면 보일러에서 송기 시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배웠는데 그 외에도 워터 해머링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 급수 배관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배관 계통 내에서도 이런 워터 해머링 다른 말로는 수격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주로 보면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배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밸브를 설치할 수가 있죠. 이 밸브의 손잡이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배관 안에 물이 가득 차서 이쪽으로 흘러간다라고 합시다. 그럼 밸브가 다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괜찮아요. 그럼 얘가 이제 스무스하게 지나가 줘야 되는데 운전자가 야 이제 급수 끝났으니까 밸브를 잠궈줘 이렇게 했는데 이 운전자가 가까이 와서 밸브를 잠그는데 갑자기 팍 잠궈버린 거예요. 원래 서서히 잠궈줘야 돼요. 근데 갑자기 팍 잠궈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유속이 일정하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여기에 탁 막혀버리죠. 그래서 여기에 갑자기 벽이 탁 생겨버리는 거야. 순간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 물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여기 팍 부딪히면서 막 와류도 생기고 압력 변동도 생기겠죠. 요런 현상을 워터 해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격작용, 물에 의한 이제 충격을 모두 수격작용이라 하기 때문에 갑자기 밸브를 팍 잠궈버리면 이 안에서 압력 변동이 심해지면서 갑자기 물에 의한 충격 또는 파장에 의한 충격이 발생하면서 진동을 일으키고 소음을 일으킨다거나 장치를 잘못하면 고장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현상도 수격작용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보면 이제 밸브를 갑자기 조작했을 때나 이게 잠그는 것도 당연히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갑자기 여는 것도 어때요? 막혀있다 갑자기 고압으로 송출되다 보니까 충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에 의한 충격을 수격작용이라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밸브류에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배관에 이렇게 굽힌 부위 있죠. 꺾여있는 부분.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송출되다 보면 꺾여있는 부분하고 빵 받쳐버리니까 진동 충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수격작용이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발생하기 쉬운 게 우리가 펌프를 이용해서 아래쪽에서 흡입해서 위쪽으로 올린다라고 칩시다. 이때 여기에 보통 보면 체크밸브가 설치되거든요. 근데 체크밸브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고압으로 이렇게 송출하다가 위쪽으로 올려야 되니까 고압이라 칩시다. 고압으로 물을 보내어주다가 갑자기 펌프가 정지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쭉 올리다 갑자기 탕 꺼지니까 위에 있던 물이 갑자기 밑으로 팡 쏟아지겠죠. 그러면서 펌프에 충격을 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수격작용에 속한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려고 어떻게 해요? 체크밸브를 설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일정 압력 이상 올라가면 물이 어차피 가득 차 있을 테니까 펌프를 꺼주더라도 이게 내려오지 않게끔 여기에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체크밸브.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역류 방지 밸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수격작용에 대한 내용이 그 46번에 해설해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급수 배관에 대한 수격작용을 설명한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게 되면 유속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압력의 상승과 소음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그렇죠. 물에 의한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급수 배관에서의 수격작용 방지를 위해 그 다음 줄 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히 열리고 닫히는 밸브 근처에 공기실을 설치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줄 거 드린 건데 마저 읽어보면 공기실을 설치하게 되고 이때 공기실의 공기가 압축되면서 스프링 작용을 하여 소음이나 충격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급수 배관에서 이제 물이 가득 찬 상태로 흘러가다 갑자기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이런 수격 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런 급수 배관이 있다. 급수 배관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다라고 칩시다. 이때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열리고 닫히는 밸브류가 있다 치면 그 근처에다가 요런 공기실을 만듭니다. 공기실. 그래서 요거를 좀 전문 용어로 에어 챔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는 주로 보면 에어 챔버라고 많이 쓰죠. 그래서 공기실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아래쪽은 물이 차 있고요. 위쪽은 공기가 차 있습니다. 여기 위에는 공기가 차 있고 이 공기가 그냥 공기가 아니고 압축 공기입니다. 압축 공기. 자, 그러면 아래쪽에서 물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수격작용이 생겼어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압력 변동이 막 발생하겠죠. 막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진동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압력이 갑자기 팍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 공기가 위쪽으로 압축되면서 수위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압력에 의해서. 그래서 공기가 위쪽에서 이렇게 압축되면서 어차피 압축 공기이기 때문에 일정 압력 버티겠죠? 그 스프링 역할 이렇게 쭉 흡수해줬다가 다시 압력이 돌아가면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내려가게 되면 요 압축 공기에 의해서 수위가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압력이 정상 상태로 돌아오면 이렇게 올려주겠죠. 이런 식으로 공기실 요게 일종의 팽창 탱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일러에서 팽창 탱크 역할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공기실을 설치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 급수관의 수격작용 예방법이라고 해서 쭉 한번 읽어놔 볼게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관지름을 크게 하고 크게 할수록 압력 변동을 흡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배관 구배는 250분의 1 올린 구배로 한다. 단 옥상 탱크식의 경우 내린 구배로 한다. 그래서 물을 올려줄 때입니다. 올려줄 때는 250분의 1에 위로 올리는 구배로 해준다. 그래야지 공기는 위로 빠지고 만약에 펌프가 정지하더라도 물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고일 수가 있겠죠. 올린 구배 하게 되고요. 옥상 탱크 있으면 옥상 탱크 뭐예요? 옥상에 탱크 설치해서 물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내린 구배로 해주는 게 맞겠죠. 뭐 어찌 보면 읽어보면 당연한 소리들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굴곡 배관을 적게 하고 굴곡 배관 부의 높은 곳은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한다. 여기죠. 여기 굴곡 배관 굽힌부가 있는 경우에는 수격작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굴곡 배관을 가능한 한 줄여주는 게 좋고 정 설치가 돼 있다면 에어 변이라고 해서 그 공기 빼기 밸브 안에 차 있는 불응축 가스를 빼주는 밸브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공기 빼기 밸브 에어변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수중에 공기가 차 있으면은 순환도 제대로 안 되고요. 순환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압력이 급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에 의한 충격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공기를 빨리빨리 빼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급히 열리고 닫히는 밸브의 근처에는 공기실을 설치하며 공기실의 공기가 압축되면서 스프링 작용을 하여 소음이나 충격을 방지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방금 제가 다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이제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46번으로 돌아가면 급수 배관 시공 중 수격작용 방지를 위한 시공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죠.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겠죠. 공기실을 설치한다. 에어 챔버.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왜 틀렸냐? 2번에 보시면 중력 탱크를 사용한다. 중력 탱크 이런 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번에 슬리브형 신축 이음을 설치한다 돼 있는데 뭐 슬리브형, 스위블형, 루프형, 벨로즈형 요런 신축 이음은 뭐였어요? 열 팽창에 의한 신축 이음새였죠. 그래서 열이랑은 좀 관계가 없습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3번도 관계가 없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4번에 배관 구배를 250분의 1로 낮춘다 돼 있는데 방금 예방법에서 250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4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7번. 영광용 피부가크 용접봉의 종류와 기호가 맞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해설을 보셔도 되는데, 보기 하나씩 봅시다. 자, 요 보기 1번 같은 경우는 일미나이트계라고 해서 요거는 24301입니다. 근데 보기에는 02라 돼 있으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 2번에 고셀룰로스계 같은 경우는 24311이 됩니다. 근데 보기에는 10으로 돼 있죠. 2번도 틀렸고,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고산화티탄계. 자, 24313으로 씁니다. 근데 4311이라고 써 있으니 3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 4번 저수소계 같은 경우가 24316이라고 해서 맞는 것은 4번이 되겠구나. 자, 그래서 47번의 답은 4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48번 보겠습니다. 배관도에서 EL-300TOP로 표시된 것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EL-300 TOP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두고 뜻을 아시는 분들은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뭐 보게 되면은 TOP 같은 경우는 탑 오브 파이프라고 해서 배관의 윗면을 기준으로 한 높이가 되고, EL이라는 거는 엘리베이션 레벨이라고 해서 기준면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요 엘리베이션 레벨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들 하세요. 어떤 분들은 쌤 해수면 기준이라 하던데요. 어떤 분들은 뭐 배관의 중심이 기준이라 하던데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EL이라는 거는 엘리베이션 레벨의 약자로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는데요. 우리 설계 파트에서 많이 쓰는 게 지역의 해수면 높이, 요거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에너지 과목이나 배관 과목에서 많이 취급을 하는 게 배관의 중심을 기준면으로 한다라는 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면 가장 쉽습니다. EL이라는 거는 요거 두 가지로 보지 마시고요. 그냥 EL이라는 거는 기준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쉬워요. 이 기준면이 있어야 이 기준면을 기준으로 파이프가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파이프의 윗면을 기준으로 했냐 아니면은 바텀이죠, 아랫면을 기준으로 했냐, 요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실 때는 기준면으로 알아두시는 게 가장 편하고,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역의 해수면 높이 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 게 우리 기계 설계 쪽에 많이 쓰게 되죠. 그 도면 같은 거 작성할 때 뭐 어떤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도면을 그려야 되는데 그 장치가 해수면 기준 높이 있냐 밑에 있냐 이런 거를 많이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역의 해수면 높이라는 건 줄여서 MSL이라고 씁니다. 자, 요게 뭐냐면은 민, C, 레벨 의 약자예요. 그래서 민, C, 레벨인데, 자, 민이라는 건 평균이고요. C는 바다죠. 레벨,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높이를 나타내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바다의 평균 높이를 지역 해수면 높이라 하고, 그 줄여서 MSL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관의 중심을 기준으로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배관들이 한 개만 설치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주로 보면은 뭐 배수관도 있어야 되고 온수관 아니면은 증기관, 환수관 이런 것들이 다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배관들이 여러 개가 설치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엄청 무수히 많은 배관들이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될 겁니다. 위로도 여러 개가 있고 아래쪽으로도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배관을 설치할 때는 해수면 높이를 기준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현장에 딱 들어갔는데 야, 해수면 높이에 맞죠? 그럼 저 밑에 설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건물 저 위에 설치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에너지나 배관 계통에서는 요 지역 해수면 높이를 잘 쓰는 게 아니고요. 통상 보면 파이프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럼 요 그림에서는 가운데 있는 게 요 녀석이니까 요 녀석의 중심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자. 그러면 요 배관의 중심이 결국은 EL, 엘리베이션 레벨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간혹 보면 문제에서 기준면으로 쓸 때도 있고요. 아니면 배관의 중심으로 쓸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 이 기준면이라는 거는 결국 설계하시는 분들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여기가 중심쯤 되니까 요 파이프의 중심면을 기준으로 하자, 이렇게 정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면이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무조건 중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배관의 중심으로 문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요 파이프의 중심을 우리가 기준면으로 삼았을 때입니다. 그런 경우는 배관의 중심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준면이 있을 때, 결과적으로 EL-300 TOP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요 중심면으로부터 마이너스기 때문에 낮은 위치입니다. 낮은 위치. 아래쪽으로 가야 돼요. 아래쪽으로. 그리고 TOP라는 게 뭐죠? Top of Pipe죠. 즉, 요 아래에 있는 파이프인데 이 윗면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EL보다 마이너스 뭡니까? 300mm 낮은 곳에 이 파이프, 아래쪽 파이프의 윗면이 위치하는 높이다. 이거를 다시 쓰면은 EL-300 TOP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써드리면, 자, EL보다 낮죠? 마이너스입니다. 낮으니까. 몇 미리 낮니? 300mm 낮더라. 그리고 어디를 기준으로 했니? 아래 파이프의 위를 기준으로 했다. 요 뜻이 되는 거예요. EL-300의 TOP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요 아랫면을 이렇게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요거는 EL보다 마이너스 요 파이프의 직경이 한 100mm 짜리라고 합시다. 그럼 요 윗면까지가 300이었으니까 이게 직경이 100mm면 아래쪽으로 100mm 더해야 되죠. 그래서 요 부분은 마이너스 400. 바텀이죠. 파이프의 아래쪽입니다. 바텀이기 때문에 BOP가 됩니다. 바텀 오브 파이프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위에 파이프 한번 해볼까요? 자, 위쪽으로 이렇게 연장했을 때 이것도 거리가 300mm라 합시다. 만약에 300mm라고 친다면 위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 지점은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요? 엘리베이션 레벨 기준면에서 위로니까 플러스입니다. 300mm. 미리라 적으면 안 되죠? 300mm인데 위에서 봤을 때는 이 파이프의 아랫면이니까 BOP가 됩니다. 바텀 오브 파이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연장하면 어떻게 될까? 요 파이프의 직경이 100mm라고 칩시다. 그럼 요 직경이 100mm니까 위쪽으로는 여기까지 300이었고 연장해서 100mm니까 400mm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EL에 플러스 400mm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 파이프의 윗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윗면이니까 탑 오브 파이프. 자, 요 파이프의 윗면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관의 기호를 표시하게 돼 있어요. 자, 거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결국은 요 EL, 엘리베이션 레벨인데 EL이라는 것은 기준면이라 해서 서로 약속한 그 기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파이프가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요걸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아래에 있는 파이프들은 뭐 TOP로 나타낼 수도 있고 BOP로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뭐 플로어 레벨이나 그라운드 레벨은 이런 시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문제에서 나오면 그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48번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 보고요. 결국은 요 녀석은 뭐다라는 겁니까? 요 기준면보다 아래쪽에 300mm 아래쪽에 위치하는데 그 아래쪽 파이프의 윗면을 기준으로 나타낸 값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파이프 윗면이 기준면보다 300mm 낮게 설치되어 있다. 자, 요 파이프의 윗면이 위에 기준 파이프보다 300mm 낮게, 요 300mm 낮게 설치되어 있다. 요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9번 보겠습니다. 시그마 U를 극한 강도, 시그마 A를 허용 응력, S를 안전 개수라고 할 때 이들 사이의 옳은 관계식은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SCHNO. 이게 뭡니까? 스케줄 넘버라고 했죠. 배관의 두께를 나타내는 그 번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0 곱하기 S분의 P라고 해서 이때 S를 허용 응력, 그 다음에 P를 사용 압력. 자, 요렇게 불렀죠. 그래서 배관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사용 압력이 높아지는 거고 두께가 낮을수록 사용 압력은 낮아진다라고 했죠. 비례하는 관계. 그 다음에 허용 응력은 허용할 수 있는 응력이니까 허용 응력이 낮을수록 두께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두께가 두꺼워져야 되는 거고 허용 응력이 높을수록 두께는 얇아져도 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스케줄 넘버를 나타내는 공식이었는데 이번 문제에선 중요한 게 요 S입니다. 허용 응력. 그래서 요 허용 응력 S는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린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안전율 분의 인장 강도라 했어요. 그래서 요 S를 허용 응력이라고 했을 때
요런 공식이 성립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용 응력이라는 건 결국은 버티는 힘이니까 인장 강도라는 게 뭐예요? 이게 잡아 당겼을 때 인장 늘어난다는 뜻이죠. 늘어나는데 이제 당기다가 그 강도가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 배관이 탁 끊어져 버리는 거죠. 치성이 발생해 버리는 겁니다. 딱 터져 버려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강도와 허용 응력은 어때? 비례하는 관계가 되는 거고 안전율과 허용 응력은 반비례하는 관계구나. 요 정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요 인장 강도를 다른 말로 극한 강도 요렇게 부르기도 한단 말이죠. 극한까지 잡아 당겼을 때 또는 극한까지 힘을 가했을 때 버틸 수 있는 그 강도를 다른 말로 인장 강도 또는 극한 강도 요렇게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해당 문제에서는 안전율이라고 주지 않았고 안전계수라고 준 것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결국은 허용 응력은 안전계수분의 극한 강도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기호가 좀 다릅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허용 응력이 S가 아니고요. 뭐가 있습니까? 요 안전계수를 S로 준 것이고 그리고 허용 응력 같은 경우에는 요게 시그마 A로 표시한 겁니다. 시그마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극한 강도를 시그마 여기서는 U라고 준 것뿐이네요. 그래서 시그마 U, S, 시그마 A로 나타냈는데 요걸 제가 공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허용 응력은 요걸 다시 쓸까요? 자, 시그마 A가 허용 응력이죠. 자, S 분의 시그마 U가 되겠죠. 자, 요거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럼 요 공식이 결국은 관계식이에요. 허용 응력은 안전계수분의 극한 강도구나. 요렇게 공식을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기랑 맞는 걸 찾으시면 되죠. 보기에 보시면 1번에 시그마 A, 시그마 A는 S분의 시그마 U잖아요. 틀렸고요.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시그마 A 곱하기 U는 S분의 1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시그마 A 그리고 만약에 시그마 U를 넘기는데 시그마 U가 지금 분 모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넘기게 되면 이게 내려가요. 엄밀히 쓰면은 만약에 시그마 U를 내리게 되면 시그마 U 분의 시그마 A는 뭐예요? S분의 1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어때요? 틀렸죠. 이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요게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시그마 U는 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럼 시그마 U를 구해볼까요? 요 앞에 있는 공식에서 시그마 U를 구하려면 S가 위로 올라가니까 자 시그마 U는 S가 올라가니까 시그마 A 곱하기 S 요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구나. 요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요것도 틀렸죠. 2번, 4번은 똑같은 내용인데 어쨌든 틀렸습니다. 요게 다시 써드리면 요게 내려가게 되면 시그마 U 분의 시그마 A에다가 S분의 1이 와야 되지 시그마 A 곱하기 U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틀렸죠. 그래서 보기 2번과 보기 4번은 완전히 틀린 거고 그 다음 보기 1번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요 공식이 맞는 겁니다. 보기 1번은 요것과 달라서 틀린 거고 보기 3번이 이거랑 같구나. 자, 그래서 49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0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50번 같은 경우는 뭐 필기할 내용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게 되면 주 원료에 따른 내화 벽돌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 50번 같은 경우는 해설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화 벽돌이란 게 뭐냐면은 결국은 내화물이에요. 내화물. 내화물로 만든 벽돌이잖아요. 그래서 내화물에 대한 종류를 알고 계시면 되는데 해설해 보시면 종류가 상당히 많죠. 산성 내화물, 염기성 내화물, 중성 내화물, 뭐 부정형 내화물 이런 식으로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외우시면 좋긴 좋죠. 근데 가능하면 그냥 문제 보시면서 문제 답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번 같은 경우는 주 원료에 따른 내화벽돌의 종류가 아닌 거 해서 1번의 납석질, 2번의 마그네시아질, 3번의 방규석질은 모두 내화물에 속하고요. 4번의 벤토나이트질 이런 거는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50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 51번 다음 중 합성고무로 만든 패킹재는 해서 자, 합성고무 패킹재는 여기서 2번 네오프렌밖에 없는데요. 참고적으로 해설에 한번 보면 네오프렌은 천연고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합성고무로서 내유성 이거 뭐예요? 기름에 부식되지 않는 성질. 그 다음에 내후성이라는 거는 기후에 잘 버틴다라는 건데 뭐 주로 보면 빛 이제 직사광선을 쪼였을 때 또는 뭐 풍우라고 해서 바람이라던가 이제 우기 때 비가 많이 내리고 뭐 습기가 올라가면 부식이 잘 될 수 있죠. 그
그리고 뭐 공기에 의한 산화 반응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기후에 의한 부식이라 해서 내후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에 잘 버티는 성질이 있고요. 그다음 내산화성, 산성에 잘 버티는 성질이죠. 그다음 내열성, 열에 잘 버티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수하며 석유 용매에 대한 저항성이 크고, 왜? 내유성이 크니까. 그럼 내열도는 마이너스 46도씨에서 121도씨 범위에서 안정한 패킹제이다. 이렇게 기본적인 성질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1번의 답은 2번 네오프렌이 되고요. 자, 그 다음 52번 보겠습니다. 에너지용 합리화법에서 목표 에너지원 단위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래서 52번 같은 경우는 26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 해설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목표 에너지 단위라고 해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줄을 쭉 꺼주시면 되는데,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 사용 목표량, 자, 하나 나왔습니다.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 사용 목표량, 자, 또는 건축물의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 목표량을 목표 에너지원 단위라고 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죠.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 사용 목표량 또는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의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 목표량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와 보면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서 목표 에너지 원 단위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 사용 목표량. 그래서 여기서는 제품에 관한 사항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 52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3번 봅시다. 53번 같은 경우는 교재 설명을 드리면 26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면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소형 온수 보일러란 전열 면적과 최고 사용 압력이 각각 얼마 이하인 보일러인가?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찾고자 하는 건 소형 온수 보일러 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압력과 면적의 기준을 나타낸 건데, 자, 해설해 보시면 나옵니다. 소형 온수 보일러란 전열 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이고요. 자, 14제곱미터 이하이고요. 소형이니까 최고 사용 압력이 0.35 메가파스칼 미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하 똑같은 말입니다. 미만이나 이하나. 자, 그래서 5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4번 볼게요. 자, 54번. 에너지용 합리화법에 의해 검사 대상 기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이렇게 돼 있는데, 교재에 보면은 286페이지에 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측에 해설에도 나오는데 해설 같이 보시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해서, 자, 동그라미 1번에 검사 대상 기기의 제조, 설치, 개조, 설치 장소 변경, 사용 중지 후 재사용하려는 자가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예요. 그래서 검사 대상 기기를 검사받지 아니한 때 뭡니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는 뜻이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도 같이 보면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 대상 기기 사용 정지, 원래는 쓰면 안 되죠. 검사 안 받았으니까.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쓰면 안 되는데 막 써버린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4번 돌아가서 에너지용 합리화법에 의거 검사 대상 기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자, 답은 2번이 되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5번 보겠습니다. 공정에서 만성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산발적으로 발생하며 품질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요주의 원인으로 우발적 원인인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우선 답은 2번 이상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 55번 같은 경우는 30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해당 55번 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연 원인과 그리고 지금 답으로 나오는 이상 원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비교하는 게 어떻게 비교하냐면, 우연 원인은 말 그대로 우연적으로 발생한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상 원인은 이상해지는 거야. 그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지. 그래서 주로 보면 우연 원인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불가피 원인이라고도 불러요.
이 상황이 생기는 게 불가피했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게 우연 원인이라 하고요. 이상 원인은 가피 원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가피의 반대인데 개선할 수 있는 원인입니다. 개선할 수 있는 원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이제 이론 내용에 보면은 불가피 원인은 이런 게 나옵니다. 우연 원인이라고 하는데 주로 보면 종류가 작업자의 숙련도, 뭐 작업 숙련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작업 숙련도. 그리고 작업 환경. 그리고 식별되지 않은, 이게 중요한 게 식별되지 않았어요. 식별되지 않은 원자재 및 생산 설비 등의 이상현상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작업 숙련도라는 거는 100명이라는 작업자가 있으면 100명한테 똑같이 교육을 해줘요. 근데 그 교육자마다 다 숙련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숙련도에 따라서 발생하는 품질 관리에서 이제 품질의 이상 현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야 해결해 주는 거니까 이런 거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 작업 환경도 마찬가지. 작업 환경이 처음에는 좋지만 그거를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되고 어쩔 수 없이 환경 자체가 이렇게 다운되는 수밖에 없죠. 이것도 이제 불가피한 원인이다 라고 보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식별되지 않았다. 식별되지 않았다. 식별이 되면 이걸 고칠 수 있어요. 식별이 된 거는 가피 원인입니다. 이상 원인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식별되지 않은 원자재의 이상이나 생산 설비의 이상은 우리가 고칠 수 없잖아요. 그 여기서 발생하는 이제 품질 변동은 어쩔 수 없다. 이건 불가피한 원인이다라고 보는 거고. 자, 그러면 이상 원인은 뭐냐? 이상 원인은 그냥 크게 보면은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작업자의 부주의. 요것만 보면 딱 알죠. 작업자가 부주의했대요. 숙련도는 자기 이제 기능이니까 요건 이제 불가피한 거고, 작업자가 잘하는데 뭔가 부주의해서 사고를 친 거야.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이거는 가피 원인이에요. 이상 원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작업자가 주의를 하면 되는 원인이기 때문에 이상 원인에 속하고 가피 원인입니다. 불가피한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생산 설비들의 이상. 생산 설비의 이상. 그래서 요건 뭐예요? 식별되지 않은 게 아니고 식별된 거야. 생산 설비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모터가 고장났다. 그럼 빨리 교체해줘야 되는 거죠. 고장 수리도 해야 되는 거고. 요런 것들은 가피 원인, 이상 원인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가피 원인은 산발적으로 일어나요. 왜냐하면 딱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가피 원인 뭐 모터가 고장 날 수도 있고 사람이 이쪽에서 잘못할 수도 있고 저쪽에서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피 원인 같은 경우는 산발적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야. 근데 불가피 원인은 이거는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이제 품질 변동은 일어나더라라는 걸 체크할 수는 있어요. 불가피하게 우리 손은 댈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이 정도 발생하더라라는 거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5번에 공정에서 만성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만성적인 건 뭐예요? 우연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연 원인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성적으로 계속 품질 변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성적으로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상 원인이죠. 대신에 뭐로 어떻게 생겨요? 산발적으로 생긴다며. 있었다가 없었다가 막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아니고 산발적으로 발생하며 품질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요주의 원인으로 우발적 원인인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발적, 뭐 작업자의 부주의, 생산 설비 이상 이런 게 이거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발적이라는 말이나 산발적이라는 말이나 같은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55번의 답은 2번 이상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6번 보겠습니다. 개수 표준형 1회 샘플링 검사 KSA3102에 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 56번 같은 경우는 30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시면 해설에도 나옵니다. 개수 규준형 샘플링 검사라고 해서 로트에서 샘플링한 시료를 분석한 후 부적합품의 수가 합격 판정 개수, 요걸 C라고 하는데, 이 이하이면 로트를 합격시키고요. 부적합품 수가 작은 경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초과하게 되면 부적합품 수가 너무 많을 때는 불합격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특징이 나오는데, 특징 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설명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이런 거를 모집단 또는 로트라고 했어요.
이 로트에 제품의 수가 한 1000개 정도 들어있었다라고 합시다. 1000개 같은 무수히 많죠. 그래서 이거를 전수 검사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일부 샘플을 뽑아내죠. 그래서 샘플을 뽑아내는 작업을 우리는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이때 뽑아낸 것을 표본 또는 시료라 불러요. 그리고 뭐 다른 말로는 샘플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샘플링 했으니까 요거를 샘플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요 1000개 중에 저는 100개를 샘플링 했어요. 그럼 표본의 개수가 100개인데 요거를 스몰 n이라고 한번 해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개수 규준형 샘플링 검사라는 거는 사용자와 생산자가 서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부적합품 수를 C라고 했을 때, 자, 요 100개 중에 몇 개를 할래? 그래서 기준을 정하는 거죠. 그럼 우리 10개로 하자. 그래서 부적합품 수가 요 100개를 뽑았을 때, 10개보다 낮으면 당연히 합격시켜 주겠죠. 근데 10개보다 만약에 높아요. 그러면 이거, 야, 부적합품 수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거 불합격시켜. 새로 생산해. 이런 식으로 이제 오다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를, 개수 규준형 샘플링 검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특징을 보시게 되면, 1회만 거래 시에 좋다. 그래서 한 번만 거래할 때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거래할 때도 그냥 1000개 중에 샘플링 몇 번 해가지고 부적합품 수 평균적으로 요 정도 이하 나오던데요. 그럼 통과해 주세요. 그럼 통과.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간단하니까. 방법이 간단한 거예요. 그냥 1000개 중에 100개 뽑아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또 10,000개 중에 뭐 100개 뽑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1회 거래 시에만 사용해도 좋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2번에 로트에 관한 사전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로트 안에 뭐 기준품이 들었냐 아니면 뭐 볼펜이 들었냐 이런 사전적인 정보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개수만 가지고 따지니까. 수량만 갖고 따지니까요. 그래서 사전 정보가 필요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 3번에 파괴검사와 같은 전수검사가 불가능할 때 사용한다. 그렇죠. 1000개, 10,000개인데 이거 전수검사 할 수 없죠. 파괴검사 다 때려 부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수검사나 파괴검사가 불가능할 때 요 개수규준형 샘플링 검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 4번에 생산자와 구매자 양쪽이 만족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렇죠. 요 부적합 개수를 협의한다니까요. 사전에 합의해서 이렇게 이제 도출해내는 샘플링이기 때문에 서로 만족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돌아가 보면 되겠죠. 56번에 개수 표준형 1회 샘플링 검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돼 있습니다. 자, 1번 검사에 제출된 로트의 제조 공정에 관한 사전 정보가 없어도 샘플링 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방금 특징 읽어본 것 중에 동그라미 2번과 같은 말이죠. 요 로트의 사전 정보가 없어도 상관없다. 개수만 뽑을 거니까. 그 다음 2번에 생산자 측과 구매자 측이 요구하는 품질 보호를 동시에 만족시키도록 샘플링 검사 방식을 선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적합수를 서로 협의하에 고를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2번도 맞고. 자, 다음 3번에 파괴검사의 경우와 같이 전수검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다 돼 있는데 자, 파괴검사 또는 전수검사가 불가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건 3번입니다. 자, 그래서 파괴검사의 경우와 같이 전수검사가 불가능한 때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게 틀린 건 3번인데 그럼 4번 같은 경우는 1회만의 거래 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 뭐 한 번만 쓸 때도 방법이 간단하니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56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7번 어떤 공장에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이 다음 표와 같을 때 비용 구배는 얼마인가? 단 활동 시간의 단위는 1로 계산한다. 그래서 1일, 2일, 3일, 4일, 5일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겠네요. 그래서 57번 같은 경우는 교재로 따지면은 318페이지에 나오는데 자, 318페이지 보시면 공식이 하나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요 비용 구배라는 거는 이전 회차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린다면 자, 비용 구배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공사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공사 기간이라는 게 있겠죠. 공사 기간. 그 전체 공사 기간입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데 드는 공사 비용이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공기를 단축시키면 단축시킬수록 우리가 뭐 인건비라던가 기타 자재비가 절감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공사 비용은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인부들을 특근시켜야 되죠. 그래서 야간에 남아서 일하고 그다음에 그 휴일에 나와서 일하고 뭐 이런 특근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특근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 이 특근 시간을 늘리면 공사기간이 줄어듭니다. 근데 특근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점 몇 배 해가지고 비용이 더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 발생하는 특근 비용이 특근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기를 단축시키려고, 즉 공사 비용을 줄이려고 특근을 시키는데 특근을 너무 많이 시키면 오히려 공기 단축하는 비용보다 이게 더 높아져 버린다. 그러면 사실상 효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잘 따져보고 우리가 비용을 구해야 되는데 요런 거를 구하는 거를 뭐라 그랬어요? 비용 구배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두고요. 요 보기를 적용을 시켜본다면 요쪽에 공사기간, 공사비용 특근을 안 했을 때 그 상태를 우리가 정상작업이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특근을 했을 때 줄이려고 특근을 하고 비용을 썼을 때를 특급작업이라고 합시다. 특급작업.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여기 보시면 정상 작업 시에 기간을 보시면 15일이 걸려요. 그래서 공사 기간이 원래는 15일이 걸리고 이때 비용은 150만 원 들었습니다. 150만 원. 자, 근데 특급 작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특근 시간이 10일로 줄죠. 자, 공기가 10일로 줄었습니다. 기존에 15일에서 10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어떻게 돼요? 비용은 당연히 이거보다 많이 들겠죠. 특근 시켰으니까 200만 원 들더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용 구배를 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구배는 일단 공식을 적어 드릴게요. 공식은 해설에도 나오니까 정상 시간 빼기 특급 시간 그 다음 분의 특급 비용 빼기 정상 비용 요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겠으면 높은 거에서 낮은 거 빼면 돼요. 높은 거에서 낮은 거. 그래서 정상 시간이 봐요. 정상 시간이 더 높잖아. 15일. 특급 시간이 10일로 준단 말이에요. 근데 비용은 어떻게 돼? 특급 비용이 더 많죠. 그래서 높은 거에서 낮은 거 빼고 높은 거에서 낮은 거 빼면 돼요. 그래서 밑에는 시간이고 위에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넣어주게 되면 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해만 한번 하면 정말 쉬운 겁니다. 그래서 정상 시간 빼기 특급 시간이라 했으니 15일 빼기 10입니다. 자, 15 빼기 10. 분에 이제 비용을 올리면 돼요. 그래서 큰 거 200 빼기 15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200 빼기 150. 자, 이렇게 하면 비용 구배가 구해진다라는 겁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면 이게 10만이 나올 겁니다. 10만 요 원이겠죠. 이제 코스트 비용이니까.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의 비용 구배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게 뭡니까? 밑에 게 1이고 위에 게 원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게 1. 요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하루 10만 원의 비용 구배가 발생하더라. 요걸 고려해서 특급 작업을 시켜라. 요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5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8번 보겠습니다. 방법시간 측정법, 뭐 줄여서 MTM에서 사용되는 1TMU는 몇 시간인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요게 교재에서는 32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 중 하나인데 우리가 이전 회차에서 풀었던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PTS법이라고 해서 요 PTS법을 다른 말로 기정, 시간, 표준법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기정 뭡니까? 미리 정했다. 기정했다. 뭐를? 시간을 정했다. 무슨 시간? 동작 시간.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생산 공장에 있는데 이전 시간에 제가 나사를 조이는 그 작업을 설명했는데 그거보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용접공인데 생산 라인에서 용접을 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용접 포인트를 위에 한 번, 밑에 한 번, 좌에 두 번, 우에 두 번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 한 번 놓을 때, 밑에 한 번 놓을 때, 좌우로 두 번씩 놓을 때 그 시간이 미리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몇 번 하게 되면 총 시간이 나오죠. 정해진 시간이 나옵니다. 그럼 이 정해진 시간을 몇 개에서 했느냐? 이걸 다 더하면 결국 뭐예요? 실제 일한 정리 시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PTS법, 다른 말로 기정시간 표준법이라고 배웠는데 이 하위 목록에 보시면 지금 나오는 MTM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 MTM법은 다른 말로 동작시간 측정법. 그래서 사람이 움직일 때 동작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 측정한 시간을 나중에 다 더한 건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단위가 있어요. 그 단위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TMU입니다. TMU.
그렇다면 이 TMU는 무엇이냐? 자, 1TMU라는 거는 결국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은 시간으로 나타냈을 때는 10만 분의 1 시간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소수점으로 하면 0.1, 2, 3, 4개 1 시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분으로 하게 되면 0.1, 2, 3, 6분. 자, 그리고 초로 하게 되면 0.036초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TMU라는 거는 일종의 단위입니다. 그 단위가 뭐냐? 10만 분의 1 시간을 나타낸 단위가 된다. 분으로 하면은 0.0006분, 초로 하면은 0.036초로 나타낼 수 있는데 요거를 동작시간 측정법에서 사용하는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TMU라고 한다. 그래서 TMU라는 것은 10만 분의 1 시간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해설에도 있고, 여기 아까 페이지 표시해드린 여기에도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한 번씩들 보시고요. 그래서 58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10만 분의 1 시간. 자, 그 다음에 5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9번. 품질 특성을 나타내는 데이터 중 개수치 데이터에 속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교재에서는 29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해설을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게 되면 데이터의 촉도에 의한 분류라고 해서 계량치와 개수치가 나옵니다. 자, 계량치와 개수치. 이렇게 나오는데 두 개를 가장 크게 비교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계량치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셀 수 없다. 자, 셀 수 없다. 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수치는 뭡니까? 셀 수 있겠죠? 셀 수 있다. 이것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수, 수를 셀 수 있다. 계량치, 수를 셀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량치 데이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셀 수 없는 형태로 측정되는 품질 특성치가 뭐라고 나옵니까? 길이, 무게, 그리고 강도, 온도, 시간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개수치 같은 경우는 부적합 품수, 그 다음에 부적합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요거는 이해하시겠죠? 셀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적합품수나 부적합수는 부적합된 개수를 셀 수가 있잖아요. 몇 개가 부적합품인지 이런 걸 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수치 데이터 오케이 이해했어요. 쉽네. 근데 계량치로 딱 가보면 쌤 길이, 무게, 강도, 온도, 시간 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온도, 무게 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이라고 하면 사람의 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균 키로 하면 좀 그럴 것 같고 제가 예를 들어 제 키가 만약에 170cm예요. 강쌤 키가 170cm야. 근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160cm래요. 그러면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야는 뭐예요? 키가 왜 이래 작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옆에 180cm 되는 친구가 왔어. 그러면 저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뭐야? 커지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170cm라는 요 잣대가 항상 크거나 항상 작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잴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작아지기도 하고 기준에 따라서 커지기도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연속적으로 셀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같아야 돼. 무거우면 계속 무거워야 되고 작으면 계속 작아야 돼요. 근데 얘들은 다 뭐예요?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의 값이 바뀐다라는 거죠. 연속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커지고 어떨 때는 작아지고 어떨 때는 무겁고 어떨 때는 가볍고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우리는 셀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계량치 데이터라고 부르는 것이고 개수치는 뭐야? 기준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개수만 딱 세알리면 끝나는 거예요. 얘가 많이 정리할 거 없어. 그냥 수량으로 딱 세알려버리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는 뭡니까? 개수치만 보면 되지. 개수치는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부적합품수 또는 부적합수. 부적합수, 부적합품수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59번 돌아가서 품질 특성을 나타내는 데이터 중 개수치 데이터에 속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부적합품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품질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포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래서 60번 문제는 교재 331페이지를 참고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해설을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게 되면 제조 품질 요소라고 해서 제조할 때 그 품질이 어떤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그래서 흔히 우리는 포엠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 M인데, 자, 첫 번째, 맨이라는 거는 사람이죠. 그래서 작업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작업자가 만드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머신, 설비입니다. 기계죠. 그래서 어떤 설비로 제작을 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머티리얼, 요게 자재 또는 원재료. 그래서 우리 음식을 할 때도 재료 좋은 거 쓰면 맛있잖아요. 그렇듯이 자재나 원재료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메소드라고 해서 작업 방법입니다. 작업 방법. 자, 그래서 요런 네 가지 사항들이 결국은 제조 품질을 결정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네 가지 M, 맨, 머신, 머티리얼, 메소드 이렇게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그러면 60번 돌아가 보면 포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번 머니가 되겠죠.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쌤, 돈 많이 쓰면 좋은 제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띵가 먹으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머니랑은 좀 관계가 없다. 주요한 네 가지는 맨, 머신, 머티리얼, 메소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회차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 계산기 사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볼 게 3번 문제고요. 3번 문제는 펌프의 충마력을 구하는 공식인데 요거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요 상태에서 여기에 보시면 분수기호가 있죠. 그래서 분수기호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1, 1, 2, 셋, 4개, 0, 4개만 그 다음 곱하기 0.18 그리고 한 칸 이동합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커서 이동하셔도 되고 아래쪽으로 이동하셔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습관적으로 오른쪽 커서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다음 칸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에서 저는 오른쪽 키를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대로 75 곱하기 0.8 곱하기 60. 자, 이렇게 해서 는 하게 되면은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1ps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7번 문제네요. 7번 문제도 마찬가지 분수기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2070 곱하기 1. 그 다음 갈로 열어주시고, 곱하기 넣어줘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곱하기 안 넣어도 갈로 하면은 자동 곱하기 되긴 한데, 그냥 저는 정확하게 공식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갈로 열고 20 빼기 10. 자, 그 다음 커서로 넘어가서 3 곱하기 0.8. 자, 이렇게 해주면은 8625 kcal per kg 정확하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 14번 문제는 제가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니까 앞에서 촬영해뒀던 내용이 조금 상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제가 교재 해설을 수록할 때 해설의 답이 17.17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초판 교재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제가 계산기로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답이 17.75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은 초판 교재로 찍다 보니까 오류 설명이 그대로 나갔는데 지금 계산기 사용하는 거 요거 보시면서 답은 정확하게 17.75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올리면서 18매가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직접 계산을 해보게 되면 분수키를 눌러서 3000 다음 커서 넘어가서 650 곱하기 0.26 하게 되면요. 자, 이 상태로 분수가 나오는데 SD키를 눌러보면 어때요? 17.75가 나오죠. 그래서 초판 교재에서는 이게 17.17로 기입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다음 개정판에서는 개정이 될 사항이니까 만약에 이제 개정된 사항대로 보신다면 요게 해설이 17.75로 바뀌어져 있을 거고요. 대신에 영상은 17.17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초판 교재로 촬영을 했으니까. 뭐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답은 똑같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이 방열기의 쪽수라는 것은 17.75가 나오든 17.17이 나오든 무조건 올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즉 반올림이 아니란 소리예요. 무조건 올려주는 거예요. 왜? 17.17이 되었든 17.75가 되었든 그 이상의 방열기를 설치해줘야 부하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됐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17.75라는 답이 나왔기 때문에 답은 여기서 올려줘야 되니까 18쪽 즉 18매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여기서 솔브 기능을 좀 가르쳐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상 저는 잘 사용을 안 해요. 근데 문의 주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사용 방법만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솔브라는 기능은 여기 노란색 글씨로 솔브라는 키가 있어요. 요거 어떻게 쓰느냐 하면 Shift 누르시고 솔브를 눌러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쓰시는 게 아니고, 자, 솔브라는 기능은 미지수 x 값을 구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이제 문제지에서도 일부러 계산기 쓰려고 제가 별도로 공식을 따로 적었습니다. 자, Q는 스몰 q 곱하기 a 곱하기 n이라고 해서 요거를 공식을 이항해서 전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을 썼고요. 그 상태로 조건을 넣어보게 되면은 Q는 3000, 그 다음 스몰 Q는 650, 그 다음 곱하기 A가 0.26이고 곱하기 N입니다. 요거를 계산기에 그대로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항하지 않고 그대로 넣을 수 있어요. 어떻게 넣느냐 하면은, 자, 보세요. 지금 입력해 드릴게요. 자, 3000. 는 누르면 안 돼요. 자, 는 누르면 그냥 3000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누르는 게 아니고, 자, 3000 누르시고, 는 기호가 어디 있냐면 여기 솔브, 노란색 솔브 옆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는이라는 기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알파, 요 빨간 키 알파를 누르시고 요 는 등호 기호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쓰시는 겁니다. 요 밑에 있는 등호 기호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3000이 써지는 거예요. 그냥 3000은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있는 솔브 옆에 있는 등호 기호를 누르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공식을 이제 입력하시면 되죠. 3000는 650 곱하기 0.26이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자, 요 섹션 수 n을 넣을 건데 요게 미지수 x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요 미지수 x는 알파 키를 누르시고요. 자, 빨간색이죠. 그 알파 키 누르시고 닫는 갈로 위에 보시면은 쉼표 노란색 옆에 빨간색 x 키가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미지수 x가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미지수 x 값을 구하는 게 솔브이기 때문에 여기서 는 누르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까지 공식을 입력하시고 Shift 키를 누르신 다음에 요 솔브를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solve for x, 미지수 x 값을 구하시겠습니까? 이 뜻이거든요. 여기에 입력된 값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요 0이란 값은 solve 기능을 이전에 사용했다면 그 solve로 구한 값이 뜨는 겁니다. 제가 solve 기능을 요 계산기로는 처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0이라는 게 표시되는 거고요. 자, solve for x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은 는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어때요? x 값이 나오죠. 17.75라고 정확하게 나오는 거고요. 밑에 값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밑에 값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제가 solve 값을 구했다면 그 값이 표시되는 것 뿐이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미지수 x 값이니까 이런 식으로 solve를 이용해서 이항하지 않고, 즉 공식을 전개하지 않고 우리가 답을 얻어내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은 설명해 드리는데 참고적으로 저는 이거를 즐겨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과목이 바뀌거나 기사시험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우리 실기에 넘어가 보시면 필답형 문제들이 나오죠. 필답형 문제들 같은 경우는 전개가 끝난 공식을 직접 적어줘야 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이항하고 전개하는 과정을 적어버립니다. 필답지에다가. 그렇게 하고 계산기만 툭툭 두드리시면 돼요. 그게 제 입장에서는 더 빠르고 그 실기 필답형 시험을 대비해서라도 가능한 한 여러분들 솔브 기능보다는 이항하는 거를 연습해 주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멀리 봐서는 이 솔브 기능보다는 이항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렇게 14번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34번 보겠습니다. 34번은 뭐 계산기 입력하는 거 쉽죠?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0.5 더하기 갈로 여시고 0.8 그 다음 곱하기 1000 곱하기 1. 자, 여기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요거를 여기 보시면 n스, 콤마 여기 가운데 보시면 곱하기 10의 x승이란 키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고 자 10의 x승인데 몇 승 할 거냐? 마이너스 4승 요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값이 이렇게 해가지고 써보시면은 자 는 눌러보시게 되면 자 분수 소수를 바꿉니다. sd 0.58 정확하게 나오죠. 자, 요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또, 키가 많기 때문에, 자,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0.5 더하기 갈로 여시고, 0.8 곱하기 1000 곱하기 1. 여기까지 똑같죠? 그리고 곱하기, 10에, 자, 여기 보시면은 x의 자승키가 있어요. x의 2승 또는 x의 네모승이라는 키가 있는데 저는 x의 네모승을 누를 겁니다. 그럼 여기에 승수를 입력하라는 뜻이겠죠.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키 눌러 내려오시고 갈로 닫으시고 이렇게 해도
답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기 사용법은 딱 정형화된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서 쉬운 방법대로 눌러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4번의 답도 0.58로 구해봤고요. 자, 그 다음 40번 보겠습니다. 40번은 지금 공식이 2개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하나씩 입력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감압전 스포화 증기의 엔탈피라고 해서 차근차근 넣겠습니다. 자, 0.9 이거 곱하기 누르셔도 되고 안 누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안 누르고 해보면 이 상태에서 그냥 갈로 여시고 그럼 자동으로 곱하기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2797.2 빼기 908.588 갈로 닫으시고 그 다음 더하기 908.588 해서 는 눌러보시면 2608.338이라고 해서 34 이 반올림해서 34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0.9 뒤에 곱하기 안 넣으셔도 되고요. 정 불안하신 분들은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곱하기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2608.34 자, 동그라미 1번의 값은 구해냈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감압 후의 건도를 계산하는 공식인데 요거는 이제 분수기호를 이용해서 2608.34 빼기 439.362 그 다음 넘어갑니다. 오른쪽 커서 누를게요. 그 다음 2683.4 빼기 439.362 해서 는 해보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0.96655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0.966이니까 6에서 이제 반올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0.97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57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요 57번은 쉽죠. 자, 분수기호 열어 주시고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0이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다음 빼기 2로 0이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 넘어가시고 15 빼기 10 해서 는 해보게 되면은 10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 사용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